보유세의 성향을 이제 좀 판단하시면 좋은데요. 보유세는 이제 6월 1일 날 보유하신 분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팔아야 된다 그러면 1년 동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양도세와 다르게 양도세는 이제 2달 동안 매물이 뭐 2만 5천 건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매물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다 그러면 매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뭐 흔들리거나 이렇게 될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입주 물량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수요는 늘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뭐 반도체 호황 때문에 경기 남부권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여전히.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사실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월이 박지입니다. 자, 얼마 전 열린 이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 함께 모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중요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심형석 교수님 모시고 우리 2026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인터내셔널 아메리칸 대학에 재직하고 있고요. 법무부인 조율에서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또 교수님께 궁금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곧 발표될 이 세제 개편안 초고가 주택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급지 시장에 대해서 그런 매매 환경이 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기도 하는데요. 교수님은 이 부분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뭐 이게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고가 주택과 이제 초고가 주택 중에는 이제 1주택 가지신 분들까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를 이제 강화하는 방향, 이게 정부의 세제 개편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보유세 강화는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냥 네. 부담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외국하고 다르게 우리는 이제 취득가가 아니라 매년 이제 공시가를 올려가지고 세를 부담시키니까요. 이게 뭐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5월 9일 이전에 이미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들은 대부분 거래된 걸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제 남은 분들은 뭐 그 세금을 올리든 말든 나는 가져가겠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1주택 고가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좀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가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소득이나 자산이 높은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집을 팔고 무주택으로 가기를 정부는 바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좀 팔더라도 다시 또 사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증의 효과는 별로 없다. 그렇다 그러면 아마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초고가 주택을 규제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전략은 예. 어디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초고가 주택을 규제를 하고 가격을 떨어뜨리면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를테면 30억을 누르면 20억도 눌러지고 10억도 눌러질 거다라는 정부의 생각이죠.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강남이라든지 용산과 같은 지역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정체된 상태에서 최근에는 많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도 있었고요. 작년에 또 많이 오른 측면도 있죠. 근데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들은 보면 15억 이하, 그나마 6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시장이 조금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디커플링이 돼가지고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정부 생각은 일단 상단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다 눌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종부세 부과 기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주택 수에서 합산 맞습니다. 가액으로 이제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시장의 이 또 시장의 심리라고도 하잖아요. 예.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일단 방향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시골에 집 세 채하고 서울에 한 채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종부세 부과 기준 자체가 3주택 이상부터는 중과를 합니다. 중과라는 거는 거의 2배를 더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과세표준 50억 같은 경우는 중과를 하지 않으면 1.5%가 세율인데요. 중과를 하게 되면 3%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거 저는 뭐 일단 찬성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가액이 많은 분들한테 이제 세금을 많이 매기면 이분들이 이제 팔고 뭐 다른 데로 간다든지 이걸 유도하시는 거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양도세가 이제 중과를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팔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런 고가세에 대해서 이제 중과를 하게 된다 그러면 팔지도 않고 어떻게든 세금만 내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택수 기준으로 우리가 하던 거를 이제 가액으로 바꾼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양도세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주택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중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양도세 같은 경우도 거래세니까요. 좀 낮춰주는 것이 이분들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두 개 다 올린다 그러면 매물 잠기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이제 거래세가 낮추는 것도 같이 실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주택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가는 그 방향 자체는 잘 되어 예, 맞습니다. 가고 있는 건 맞지만 네. 하지만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그런 기존의 규제를 두면서 또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긍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똘똘한 한 채로 쏠리는 그런 현상만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렇다면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그러면 똘똘한 한 채 그 선호 현상이 좀 완화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네.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 주택이 아닌 그보다 좀 낮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두 채를 더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네. 내 집 마련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 모든 분들이 사실은 한 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이제 보유세나 거래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산가분들은 자산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비싼 주택을 가지시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강남이라든지 용산 쪽으로 몰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완화시켜주면 조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분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 양도세만큼은 절대 양보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이제 정부 측 패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양도세는 거래세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세라고 그러면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대표적으로 우리 그 학계에서는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은 양도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소득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난 곳에 세금을 매기는데 이게 무슨 거래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취득세보다는 우리가 양도세가 훨씬 더 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어느 정도 조정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 중에서 예. 양도세를 이제 손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됐던 그런 경우가 혹시 있나요? 없죠. 아니면 해외라도? 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네.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이제 중과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양도세 중과가 그 2주택이면 20%더 오르고요. 그래서 3주택이면 30%가 더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원래 우리나라 양도세는 조금 비쌉니다.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세율이 높아요. 외국에는 한 20%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자본이득세입니다. 이제 캐피털 게인 텍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한 20%대예요. 30% 넘는 나라를 제가 이제 그 책을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상 일반 과세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도 45%로 되게 높은데요. 여기다가 이제 20%, 30%를 더해서 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71.5%, 82.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억에 대한 양도 차익이 있으면 한 1억 정도가 본인 손에 가고 나머지 8억 이상을 정부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이걸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양도세 중과로 해서 파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뭐 금방 말씀드렸죠. 10억 양도 차이에 나는데 본인이 한 1, 2억 가져가고 나머지 다 이제 세금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수하셔가지고 파는 경우.
내가 이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택이 아닌 걸로 생각해서 이제 파신 분들일 경우이지 내가 양도세 중과를 맞는 걸 알면서 파신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세 중과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좀 법입니다. 외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양도세 자체도 높을 뿐더러 여기도 중과를 하는데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몇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것이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정부는 이제 거래를 안 되게 만들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래가 안 된다는 말은 매물이 없다는 말이고요. 네. 매물이 없으면 거래되는 가격들이 하나씩 계속 높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든지 그 정상적인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진 걸 억지로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맞습니다. 좀 팔 수 만들어주는 게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거래 가능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이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이 일시적으로 확 많이 나왔거든요. 네. 서울 같은 경우 5만 5천 건 정도 매매 매물이 있다가 8만 건으로 늘어났어요. 거의 2만 5천 건이 2달 만에 나온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매물이 많이 나와서 또 거래도 뭐 8천 건씩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정상적이지 거래가 안 되게 만들어서 가격을 떨어뜨린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시장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비거주 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축소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마 정부의 입장은 이제 거주를 안 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 안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이런 법들은 유예 기간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8년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그러면 2027년도에 이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은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건 어지간한 나라엔 다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10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거주는 그렇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외국도 이게 거주를 자꾸 유도한다 그러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뒤에서도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기존의 임대차 입법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거주 요구, 토호제라든지 그렇게 뭐 또 대출을 받으면 또 6개월 안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실거주 요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은 대부분 거주를 이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 이제 법입상으로도 거주를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법이 원래 88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공표된 게 89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3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30% 정도 해줬어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 이상 보유되면 80%까지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걸 40, 40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거주하고 있을 때 40을 이제 포함시켰는데요. 이거를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거를 80으로 만들고 아마 보유는 제로로 만들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도입할 때도 법의 취지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명목상의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조금 과하다. 명목상이라는 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특히나 당시에는 80년도에는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 10%씩 막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부과하는 건 좀 과하다라고 차원에서 이제 도입된 건데요. 그런 이제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주만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요. 또 하나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년 이상 보유해야지 어쨌든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대부분 안 파시거든요, 1주택자분들이. 그래서 장기 보유를 이제 유도하고 장기 보유라는 거는 물론 뭐 거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10년을 다 거주하셔야지 나머지 40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40%도. 그러니까 커뮤니티 자체가 지역에서 많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유인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집을 안 팔려고 막 이렇게 동결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매물 잠김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좀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한 상태에서 좀 도입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만약 이게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대부분 실거주 하려고 또 들어가시겠죠. 네. 예, 왜냐하면 실거주 해야지 그걸 혜택을 받으니까요. 네. 그럼 또 지금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더 이제 불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그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막 질문을 하는데도 대통령이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거를 제가 보고는 이게 대책이 없구나 이분들이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이런 거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거잖아요. 1주택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을 팔고 무주택자로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시 사거든요. 갈아타기. 예, 맞습니다. 네. 대부분 갈아타기니까 우리가 순정의 효과가 없다. 내가 매물을 내놓더라도 다시 또 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은 크게 효과는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정부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소유하고 있는 집이라면은 그러면은 너는 그냥 그거 팔아라. 뭔가 그렇죠. 이런 의도로 이런 정책을 맞습니다. 좀 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고가의 주택에 본인이 들어가서 살지언정 그거를 팔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아마 보유세 부분도 제가 이제 뭐 여러 전원으로 들은 거에 의하면 네. 비거주하신 분에 대해서는 뭐 이를테면 종부세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주택자 3주택 이상 해서 하는 거는 2배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과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계속 들어가가지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좋은 데입니다. 예, 대부분 좋은 데 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걸 임차를 주고 나온 상태인데 다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서울의 핵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월세 가격들이 더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조금 이런 걸 뭐 시뮬레이션을 우리 김용법 정책실장이 뭐 수천 번 또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뭘 시뮬레이션 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다 판단해서 또 도입해야 되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 이제 하나 뭔가 본인들의 키로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출 규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주담대 한도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 줄여놨는데 최근에는 이제 국민은행에서 최대 한도를 또 3억까지 줄이는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돈줄을 이제 조이면서 이제 매수세를 어떻게 좀 꺾어보겠다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그리고 DSR 확대까지 네. 더해지는 것 같은데요. 하반기 시장의 매수세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빠르게는 그렇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네. 지금 이것도 뭐 사실은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물론 제가 좀 의심이 가긴 하는데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은행들 장사를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상품이거든요. 이렇게 뭐 서울이라 그러면 한 10억, 20억 하는 주택인데 3억밖에 안 빌려준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좋은 장사거든요. 네. 떼일 염려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집값이 원체 높으니까. 예, 그런 거를 갑자기 뭐 줄인다. 이거는 사실 생각하기 힘들고요. 아마 정부의 뭔가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은행하고 순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지금 더 이상은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걸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계속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을 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또는 뭐 주식시장이 최근에 또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대출 규제가 심해진다 그러면 어디가 영향을 받을지는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2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2억 이상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아예. 그런데 그나마 15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6억까지 대출을 해주니까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데들은 서울에서도 제일 많이 오르는 데는 노원구, 성북구 이런 데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15억대에 맞춰져 있는 네. 이하에 맞춰져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들이거든요. 근데 대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아마 이런 지역들이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5억, 30억, 뭐 50억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2억밖에 대출도 안 해주고요. 1, 2억 없다고 해서 집을 못 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갈아타기를 못 하지는 않으시는데 네. 15억 이하 분들한테 만약
뭐 6억을 3억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이분들은 집을 못 사십니다. 예, 저희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네. 이분들은 몇 천만 원만 없으면 집을 못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노원구라든지 우리가 노도강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면서 좀 그 지역이 뭔가 그 호재를 맞고 있는데요. 정말 한 3년 만에 처음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눌러버리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 규제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에서도 좀 판단을 하고 저는 좀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주택 시장에 움직이는 자금 시장을 보면 네. 저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살펴봤을 때 한 60%가 집을 판 거를 가지고 또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집을 팔고 움직이는 시장은 대부분 상급지잖아요. 네. 그래서 상급지 시장이 더 불안해질 요인이 되거든요. 지금 그나마 이게 상급지를 좀 누르고 있는데 오히려 불안해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책을 의도했건 아니면 정부에서 의도하지 않았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대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일단 대출 규제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고가주택 기준이 바뀌어야 되겠죠. 정부에서도 지금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 때 고가주택 기준을 30억을 할지 50억을 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뭐 필요하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시장을 안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고 관련이 없으니까요. 근데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은 문재인 정부 때도 15억 이하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었었어요.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아예 안 빌려줬거든요. 이제 그런 방향이 저는 맞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 주거복지의 저는 최선의 방책은 집을 사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봐요. 집을 안 사고 이렇게 계속 무주택자로 남아 계시면 임대주택도 공급해야 되고 또 전세 같은 경우도 보증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이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집을 사시게 되면 이건 은행하고의 문제로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집값이 높고 뭐 집값이 많이 오르고 이러는 것들이 대부분 강남이라든지 용산의 문제이지 노원구가 3년 만에 처음 지금 집값이 오르는데 그게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저는 오히려 좀 뭔가 활성화 시켜주는 게 맞다. 그렇다 그러면 집값을 지금과 같이 차등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6억 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대출을 줄이면서 뭐 또 줄였냐 그러면 정책 금융이라고 하는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디딤돌 대출 이런 것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한 20% 줄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4억 받으시는 분들이 20%만 줄으면 3억 2천밖에 안 되는데요. 이분들은 8천만 원이 없으면 집을 못 사시거든요. 이번 부동산 토론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댓글에 나온 걸 중에 50% 이상이 대출 규제 좀 풀어달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 대출 규제 풀어달라는 게 25억 이상 주택 2억 이상을 풀어달라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요자든 보호를 하는 정책을 맞습니다. 펴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것은 투기 수요이다라는 예.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핀셋 조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뭐 아까 조금 전에 댓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대출 예. 규제가 막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지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 전세 대출 보증 비율 인하로 인해서 사다리가 그나마 있던 사다리도 끊겨버렸다. 이런 반응이 가득한 상황인데요. 예. 정부의 핀셋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핀셋 규제라는 말은 들어봤는데요. 네. 핀셋 지원이라는 말은 이 정부 들어서 처음 들어요. 그 말은 지원을 하는 건데요. 지원은 사실은 우리가 폭넓게 하는 것이 맞죠. 정부의 지원. 네. 근데 해줄 때만 딱 찍어가지고 해준다는 말은 사실은 안 해준다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핀셋 지원이라든지 핀셋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부의 그냥 요번에 이제 대통령 인식도 제가 보니까 전세는 나쁜 놈. 그래서 전세는 없애야 돼. 이게 이제 정부의 기본 스탠스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거 사다리의 첫 번째는 전세거든요. 네. 월세를 사시다가 그다음 전세로 이동하시고 네. 그다음 전세에서 이제 매매로 가시는 게 일반적인 그 방식입니다. 근데 전세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 놓아 버리면
사실은 전세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게 이제 월세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민들 같은 경우는 월세로 살 수밖에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월세가 1억에 한 40만 원 정도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면 한 4.8%거든요. 이것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45만 원 이렇게 지금 계약하는 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제 5%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걸 내시고 사실은 돈을 모은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전세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정부는 이제 주거사다리 중에 전세를 없애버리면 매매도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핀셋 지원이라는 거는 무주택자가 집 사는 거가 이제 아마 핀셋 지원일 거예요. 그 새낀 매물들 살 수 있는 부분도 대부분 무주택자에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시장에서는 사실은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는 거를 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들 보면 한 10억씩 이렇게 대출을 받으신 분도 꽤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6억 이상 대출 받으신 분은 지금 갈아타기 하려면 그걸 갚고 새로 일으키셔야 되는데 6억이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6억까지 대출이 되지만 현장에서 보면 한 4억 정도 대출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이제 못 하시는 거죠. 겁이 나서. 예, 은행 가서 물어보면 좀 불안한데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대출 상담자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더 불안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무주택자가 집 사는 거 뭐 이런 거를 그냥 하시는 거는 괜찮긴 한데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올 하반기 집값, 뭐 전월세 포함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안정이 될까요? 아니면 더 좀 불이 붙을 거라고 보세요? 정부의 이제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네. 핵심이겠죠. 네.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는 남아 있는 게 양도세는 아니고요, 보유세거든요. 보유세의 성향을 이제 좀 판단하시면 좋은데요. 보유세는 이제 6월 1일 날 보유하신 분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 내가 필요해서 팔아야 된다 그러면 1년 동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양도세와 다르게 양도세는 이제 2달 동안 매물이 뭐 2만 5천 건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매물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다 그러면 매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뭐 흔들리거나 이렇게 될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입주 물량도 거의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오히려 그 수요는 늘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뭐 반도체 호황 때문에 경기 남부권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여전히. 예,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사실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요. 네. 세제 개편안을 원래 그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7월 말에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뭐 8월 초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마 저는 추석 전에 한번 또 9월 달에 종합대책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대부분은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장특공제 줄이고 이러는 것도 다 국회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 나머지 이제 대출 규제 이런 거는 금방금방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규제 지역 확대라든지 이런 거는 시행령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추석 전에 네. 일반적으로 추석 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종합대책 같은 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제 개편안 되는 추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 본다 그러고 지금은 이제 주택 시장이나 아니면 그 외부 환경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이제 국회에서 다수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당 쪽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도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움직이는 게 맞을까요? 그 세제 개편안이 네. 일반적으로 한 20-30%는 제정이 안 됩니다. 그거를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네, 그 네. 제정 안 되는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 세금 부분 중에 이제 부동산 시세나 아니면 소득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의 토론회를 보고 난 다음에 네. 국회의원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 국회의원인데요. 과천에 계신 분이 계세요. 네, 네. 그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 국회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부동산 대토론을 왜 하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뭐 우리가 시장주의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동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패널에 나온 분들도 대부분 보면 정부 측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민간 사이드에서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발언 기회를 하도 안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너무 많이 들고 왔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저는 국회에 이야기하는 거라고 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렇게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법을 제정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이제 공급 관련 대책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네. 그 법도 지금 통과된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을 제정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강의 같은 거라든지 상담할 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유의 있게 보셔라. 그리고 정부 측 사이드에서는 조금 안타깝겠지만 국토교통위원장 국민의힘입니다. 최근에도 그렇군요. 바뀌었는데 네, 그게 네. 유이동 씨라고 그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국토교통위를 통과해야 일차적으로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부정적일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세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하긴 한데 뭐 이게 팩트니까요. 지방선거 할 때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도 다주택자를 대통령께서 계속 SNS에 그죠 때렸는데 그때까지는 지지율이 거의 좁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정원호 후보하고 당시 이제 우리 오세훈 후보하고 지지율이 굉장히 좁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수도권이나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야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거를 내가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를 고민할 거라고 저는 일차적으로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 소위 국토위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쉽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아무리 통과한다고 해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금 관련된 문제는 또 당리당략보다는 본인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민심, 표심을 더 따라갈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좀 참고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